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3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알려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15대 회기를 맞아 처음 연 정책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면서 매우 불편한 두 가지 진실을 직면하게 된다면서 핵포기는 북한의 선택지가 아니며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세컨더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와 체제 전복 발언까지 나오며 사실상 대북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존 메로린 전 CIA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로린 전 부국장은 북한은 1990년대부터 ICBM 개발을 시작해 98년에 이미 고도에서 다단계 로켓 분리에 성공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다단계 로켓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다는 겁니다. 맥로린 전 부국장은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빠르면 의회의 이번 회기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북한과의 대화를 미국의 시급한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 긴장 격화의 근원은 열강들의 패권 다툼에 있다를 통해 동북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적 책동과 함께 세력권 확보를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 다툼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고 목표라며 미, 중, 일을 겨냥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 격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일 북한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탄핵 정국을 지적하며 만일 남조선 당국이 험악한 내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모한 대결과 도발로 나온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돌과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구체적으로 3월 키 리졸브 훈련을 거론하며 우리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이러한 핵 전쟁 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담화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내민 화해의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적 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 온 결의의 요구이며 역사의 마지막 충고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장 소식입니다. 2일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2일 매티스 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예방하고 3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5월에서 7월 달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변함없는 배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가졌는데요. 주권방송이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고 한미 MD 구축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와 만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미친 개로 불리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했다고 합니다.
첫 순방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고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미국의 새로운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체제의 연장이자 과도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한미당국은 사드 철회하십시오. 한미일 삼각 MD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 협상에 나서라. 미국산 무기 도입과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비용 증액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당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안녕하십니까, 곽 박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사회연구소에서 신간을 냈습니다. 가짜 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 헌법 안의 진보, 국민들의 열망과 무관한 잘못된 궤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 궤변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궤변으로부터 진보를 해방하자. 가짜 진보, 알라딘,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국방장관급 회담이 지금 바로 열리고 있는데요. 사드 문제가 거론되고 사드 배치 문제가 계속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권 주자들이 관련해서 입장을 서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 방침이 발표됐을 때와는 좀 사뭇 달라진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발표 당시에는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게 타당하다라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그 지향에서 지금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걸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또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바보 같은 수였다.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은 국익과 배치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뒤집기는 어렵다. 다소 모순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투표까지 주장한 바 있지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것을 다음 정부가 함부로 뒤집는 건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미국, 중국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대화해서 북핵 문제 실마리가 풀릴 때 미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의견을 볼까요? 사드 배치는 한미가 사실상 종속관계임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철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에 종속되거나 굴욕적 태도를 취하면 이 나라가 존속하기 어려워진다 라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 심대한 위해를 가한 조치라며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맞다고 유일하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설날이었던 28일 경북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이 200일을 맞았습니다.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추운 겨울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주 촛불 민심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은 잘 쉬셨습니까? 아, 네. 그러게요. 명절에도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 촛불 밝히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제 성주 군민들의 촛불 집회가 200회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설날이 바로 200회였는데 이 200일이 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계속 촛불을 진행하고 계신데 성주 군민들의 요즘 그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떨까요? 과거에 뭐 86% 찍어준 성주 민심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주민들의 그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사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 생명, 평화, 전쟁 이런 무기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기존의 언론에 쏘가왔던 거, 기존의 정치 권력에 쏘가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붕괴가 지금까지 촛불을 들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현재도 계속 뭐 국방부나 지금 이 대리하고 있는 황교안 이렇게 하고 있는 미국하고 이런 데서 계속 사드 배치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네. 국회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서명운동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결과도 좀 발표를 하셨는데 서명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 사드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11일부터 23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사에 점거 농성을 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서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총 97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뭐 당론을 정하거나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런 게 구성이 돼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좀 공론화시켜간 이런 장을 만들고자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야당 특히 민주당이 지금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미국 국방장관,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31일 날은 이미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계획대로 배치돼야 한다 이렇게 못 받고 또 와서 계속 이제 황교안이라든가 국방장관이라든가 그 회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배치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밀리면서 그 미국이나 지금 정부에서 또 탄핵 이후 또 이렇게 촛불 민심이 변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답답해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크게 나서지 않고 있다가 매티스까지 이제 한국에 보내면서까지 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계속 하는 거는 그만큼 저들은 자 궁지에 몰려 있다고 또 한편으로는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제 전면으로 자꾸 이제 나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 하듯이 지금 이 공수처 남발하면서까지 배치하겠다 하는 약속들을 확인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네. 뭐 또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불안한 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가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들 속에서 반드시 막아내는 투쟁으로 저희들이 계속 투쟁해 나갈 겁니다. 예, 아유, 너무 낙천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막 힘이 나는데요. 정치권들도 어쨌든 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입장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굳건하게 지금 싸워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시죠. 이 사드 때 투쟁은 그냥 단순히 성주나 김천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사드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순간에 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사드 배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 반대 투쟁은 일부 단체에서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대권 주자들, 미국의 눈치 보고 있는 야당들, 여당들 이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함께 해줄 때 정말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투쟁에 동참을 해주시고 선두에도 한번 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의 가장 맨 앞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국민들과 더불어서 올해 꼭 이렇게 건강하셔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함께 싸우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조미료 시간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사를 묘해하는 시간이죠. 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셨을 텐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미료가 벌써 마지막 회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마지막 회라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여전히 조미료는 앞으로도 또 계속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서 좀 한 단락을 짚고 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9.19 공동성명을 다뤘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2005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시점인데요. 12년이 흘렀습니다. 예.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19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이제 중국 마카오에 있는 은행인데 이 은행에 대해서 우선적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북한 계좌가 있는데 이 북한 계좌에서 돈 세탁을 하는 혐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했는데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반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결국 9.19 공동성명은 발표되자마자 위험에 처하게 됐고요. 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티격태격 이제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북이 7월 5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죠. 흔히 이제 대포동 2호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을 7월 5일에 그것도 7월 5일이면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이날 일부러 맞춰서 쏜 것 아닌가.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9일에는 지하 핵시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핵 보유 선언을 하고 실제 핵무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줬는데 2006년 10월 9일 처음으로 이제 핵 시험을 통해서 핵무기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줬죠. 이때 시험했던 핵무기는 플루토늄탄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 선언을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해서 아니 북한이 핵 시험을 했으면 당연히 응징에 들어가야 되는 미국이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종전선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 그 이듬해인 2007년 2.13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3 합의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9.19 공동성명 이행 초기 단계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행동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계로서 2.13 합의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BDA에 그 북한 계좌 묶여 있던 북한 계좌의 돈을 북한으로 돌려주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07년 6월 25일에 북에서 돈을 무사히 돌려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10월 3일에는 13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건 이제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6월 27일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탄 폭파 이벤트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북미 간에 이제 북은 핵 시설을 이제 파괴하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하는 단계를 서로 밟는다. 이렇게 해서 북이 먼저 냉각탑을 폭파했고요. 10월 11일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는데 뭐 그닥 속도가 더 높아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 버렸죠.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만 해도 전 세계가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흑인 대통령이다. 미국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뭐 정치 뭐 주류 정치인이 아닌 비주류의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부시 정부의 그런 이제 무지막지한 그런 이제 군사 대결적인 정책보다는 스마트 외교, 협상 중심의 어떤 외교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모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특이한 게 취임하자마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선불제 노벨 평화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대통령 바뀌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미리 받고 임기 동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4월 5일 북한이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미사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유엔 제재에 착수를 하게 되죠. 이걸 가지고 북한은 아니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인데 왜 이걸 문제 삼고 제재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즉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9.19 공동성명 정신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북한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을 하고요. 1차에 비해서 폭발력이 대폭 증대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우라늄 농축 작업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9.19 공동성명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한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이고 북한은 안 한다라는 주장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를 가지고 9.19 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3 합의, 13 합의 이런 게 있었는데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합의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하냐 마냐를 검증하겠다라는 건데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검증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한다라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0년 3월 26일 날 의문의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천안함 사건 초기에는 뭐 북한과 무관하다라고 했다가 며칠 지나서 북한 소행으로 여겨진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걸 이제 북한 소행으로 정리를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제 적대 정책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무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북한에서는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죠. 근데 미국이 사실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망하는 걸 기다리겠다. 그것도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망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13일 날 광명성 3호를 발사를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북한에서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12월 12일 날 다시 시도를 해서 광명성 3-2로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란 말이에요. 인공위성인데 미국에서는 이걸 미사일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제 더욱 강화하는 거고 여기에 맞서서 북한은 이듬해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합니다.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폭발력도 2차에 비해서 더 증대가 됐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보면 이제 오바마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증폭시키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서 군사적 능력을 계속 더 확대 시위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이제 최초로 SLBM 발사를 하죠. 이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이제 전략적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16년 지난해였죠.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은 이걸 수소폭탄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인공위성을 또 발사를 했고요. 6월 22일에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데 이 북한에서는 화성 10호라고 부르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괌까지 날아가서 괌에 있는 미군 기지,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어 오는 미군 기지 괌을 타격권으로 하는 그런 미사일 이제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고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건 그냥 핵폭탄 실험이 아니라 핵탄두 실험이었다. 즉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를 직접 터뜨려 본 거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히 파산됐다라는 게 뭐 미국 내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는 안 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가 또 전개될 그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12년 전에 북미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으면서 12년 동안에 결국 북한은 핵무기도 갖게 됐고 이동수단도 갖게 되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미사일을 갖게 됐죠.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일단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비밀리에 뭘 개발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계속 해오는데 실제 북한이 공개한 내용들만 놓고 보면 비밀리에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봐도 말이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언제 했느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결국은 핵보유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하니까 북한이 우린 그럼 이제 핵을 갖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딱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을 북한이 차근차근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폭탄까지 이르는 북한 이제 핵탄두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잘 보면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가면서 명분을 쌓아가면서 핵탄두를 개발했고 그 전에 NPT를 탈퇴하면서 합법적으로 뭐 이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참 약간 우습긴 한데 아무튼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명분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갖게 됐다라는 거고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단계별로 이 전략 미사일들을 이제 수준을 보여주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실전 배치 단계다. 뭐 사실상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SLBM이나 뭐 무수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전 배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ICBM만 남은 거죠. ICBM은 아직 모양만 보여줬지 실제 발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올해 ICBM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아주 유력한데 이걸 이제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무기들을 북한도 모두 갖게 됐다.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결국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에 걸쳐 만들어놓은 핵 독점 체제가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이 강대국 몇몇 강대국들만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끼리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면서 지분을 나눠 가졌던 거란 말이죠. 이걸 북한이 깨버렸다. 이제 강대국 뭐 기존의 강대국이 아니어도 핵을 갖고 국제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성하게 된 북한의 이제 의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국제 질서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북한이 계속 이제 그걸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전략적 지위에 올랐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뭐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건 누구나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미국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내부문건서에서 북의 핵 보유와 관련된 나름의 우려, 중국이 인질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네.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12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하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2년의 그 북미 간의 과정에서 차곡차곡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왔습니다. 자, 조미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요. 이게 북미 사이 핵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한반도 핵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1회 방송부터 쭉 보다 보면 한반도의 핵이라는 걸 처음으로 언급하고 반입하고 작전에 활용하려고 했던 결국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핵을 가지고 한국 전쟁 시기부터 핵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했고 이거는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 전술 핵무기들을 대량으로 배치를 했고 이런 속에서 문제 발단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 발단이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서부터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서부터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한반도에 결국 비핵 지대화를 설치하는 걸 실패한 게 결국 이제 한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핵 지대화라는 건 말 그대로 핵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을 이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핵 보유 국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린 너네한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장을 해준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긴 있었지만 뭐 그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전략 핵무기들을 한반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미국이 핵 철수 선언을 한 이후에도 한반도에 여전히 한국에 여전히 핵을 배치하고 있었다라는 문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밀 해제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핵 지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너네가 핵으로 위협하니까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명분을 주게 된 거죠, 미국이.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합의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다 좌절됐다, 깨졌다는 겁니다. 약속이 이제 파기가 됐어요. 물론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쭉 따져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조미료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뭐 어떤 상황인지는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어쨌든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았다. 약속이 깨졌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이 깨진 근본에는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뭐 연두부터 북한이 ICBM을 언제 발사할 것인가, 핵실험을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또 언제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놔두고서는 국내외 정치권이 다 지금 아주 분주하거든요.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쏠 거다, 우리를 향해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근본 문제를 쭉 따져보면 이 한반도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대결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핵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개발을 했지 한국을 상대로 개발한 건 아니다. 그리고 뭐 군사 작전의 개념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미국을 향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코앞에 핵무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두렵다. 뭐 이런 좀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은 국내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좀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건 북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 한국은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공격을 많이 당하죠. 지금까지 보면
종북 논란이라든지 뭐 친북 논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면서 뭐 북한 편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미국 편이냐 북한 편이냐를 가를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자꾸 이제 국내 정치에 활용이 되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 북한을 비난하는 걸로만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북한이 신년사 발표하니까 야당 정치인들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도 북한을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비난 안 하면 왜 북한 비난 안 해? 북한이 ICBM 쏜다는데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차단하려고 다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이제 북한을 잔뜩 비난한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너네 전에 우리 비난하지 않았냐? 너네랑 대화 못하겠다. 너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 정치에 이 북핵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중 기준을 가지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수백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대량의 플루토늄이 있죠.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단시간이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본도 좀 궁극주의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걱정을 안 합니다. 설마 중국이 우리한테 핵무기 쓰겠어? 일본이 우리한테 핵무기 쓰겠어?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반드시 우리한테 핵무기를 쓸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좀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데 왜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북한하고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북한이 가진 핵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일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보면 반세기가 넘어서는 핵대결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지요? 네, 참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해법이라고 내놨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려워졌고 일단 군사적 접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니까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은 또 뭘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가 뭐 사드에 대항해서 뭐 합동 뭘 하겠다. 뭐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군사적 접근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 실패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실패고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협상도 여전히 역시 사실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결국 다 되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협상의 방법도 안 된다. 근데 왜 협상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일정 정도 지켜진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상호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상호 신뢰가 없다 보니까 서로를 믿지 않고 결국은 분위기가 쭉 무르익어 가다 갑자기 합의가 파기되는 약속을 깨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여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서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이제 적대 노선, 적대 정책이 근본에 있다. 그래서 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상호 신뢰가 쌓일 수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협상을 하고 합의를 봐도 이건 이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미 핵 탄두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도 보면은 이 몇 년째 계속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떤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비핵화부터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얘기냐? 현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건 대화하지 않고 계속 대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핵 보유를 한 나라가 자진해서 핵 폐기를 한 사례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개의 나라가 핵 폐기를 자진해서 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가 곳곳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자진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애초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핵무기였다라고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핵무기가 있었는데 이걸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남아공의 이제 이 흑백 인종차별 정책이 해체되고 흑인 대통령,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이제 폐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핵 폐기 과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 보유국들은 핵 보유를 통해서 막강한 전략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진해서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먹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략적 지위를 포기하면서 대가를 지불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례들에 비춰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대안은 뭐냐? 일단은 북한이 핵 전략 무기들을 무제한 증폭시키는 것, 확장하는 것을 동결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동결에 맞먹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겠는가? 결국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확증을 주고 그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평화협정 같은 어떤 법적 제도적 보장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핵 동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핵 군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이런 접근을 좀 하는 게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도 또 조기 대선이 또 점쳐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면은 이제 그냥 대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부문 정책들이 아주 구체화되는 그런 해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핵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차기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좀 노선을 정해야지 당연히 보여주겠는데 어떤 방향,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있는 이제 유력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을 놓고 보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내겠다. 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냐?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뭐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미국을 적대할 거냐,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북한을 적대할 거냐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로 해서는 사실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특수한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는 함께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제 관계인 거고 미국하고는 한미 동맹이라는 이제 전통적 관계가 있는 거고 이런 특수한 지위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이제 사실상 없어졌지만 육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모습을 사실은 한국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중국한테 지위를 넘겨주고 중국이 마치 중재자, 협상의 주재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중재를 해서 북미 간의 이 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돼야 돼요. 지금의 남북 대결 상태에서는 북한이 당연히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 관계도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사실상 미국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한미 간의 동맹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정당한, 공정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정상화,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킨 다음에야 이 미국을 한국이 견인해서 북한과의 어떤 이 대타결,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조미료 진행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알찬 내용으로 저희 통일 콘서트를 알차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재단에서 잡지 민족을 창간했다고요? 네, 민족 문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과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채영 교수님, 김태영 소장님, 곽동기 박사, 문경환 기자 이런 분들이 글을 쓰셨는데요. 주로 주권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아닌가요?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 싱가포르 사진 작가 아람판 씨의 북한 사진 화보도 실려 있습니다. 네, 특집 기사로는 미국 대선이군요.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문제 꼭 사봐야겠는데요. 어떻게 구입하면 되나요? 주권방송 홈페이지에 광고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요? 10,000원이고요. 배송비는 없습니다. 네, 민족 문제,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입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함께하는 일정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 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범국민 행동이 진행됩니다.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집중 집회 후 삼성 본관까지 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5시에는 범국민 행동 본집회가 진행된 후 행진은 7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권방송의 방송 개편에 따라 황선의 통일 콘서트는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